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잠시 후 새벽부터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이 시작이 되는데요. 먼저 인테르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부터 간단히 프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전에서 양팀은 바르셀로나 홈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두면서 아주 명승부를 연출했는데요. 일단 인테르 입장에서는 원정 경기 비기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우위를 갖고 시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한 골 뒤지고 경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아주 나쁜 상황이다 라고까지는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챔스 결승에 올라갈 팀은 누구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테르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는 얀조머, 바스토니, 아체르비, 비세크, 디마르코, 미키타리안, 차라놀루, 바렐라, 둠프리스, 라우타로, 티람 이렇게 11명을 예상해 봤고요. 파바르가 훈련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 훈련 중에 다시 문제를 느껴서 파바르의 경기 출전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라우타로도 지난 1차전에서 전반전에 교체가 됐어요. 그래서 라우타로 부상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심각한 건 아니고 경기에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바로의 복귀 불발이 아쉽긴 하지만 라우타로 티람 라인이 정상 가동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슈체스니, 포백금, 마르틴, 이니고, 쿠바르시, 에릭 가르시아, 그 위에는 페드리, 더용, 하피냐, 올모, 야말, 페란입니다. 이건 제가 예상해본 라인업이고요. 일단 레반도프스키 2차전에 복귀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선발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체로 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센터백 라인은 이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르틴이 느리기도 하고 수비적인 안정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니고를 레프트백으로 세우고 센터백 자리에 아라우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라우오가 지난 인테르전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생각해볼 만한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이드백의 변칙적인 오버래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수비 형태가 높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기준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아예 오프사이드 라인 뒤에부터 뛰어버리면 그런 오프사이드 트랩이 무력화가 되겠죠. 지금은 둠프리스가 아예 뒤쪽부터 가속을 받아서 뛰는 상황이고요. 디마르코, 둠프리스, 좌우 사이드백이 얼마든지 이런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둠프리스 쪽을 상대할 수비수가 마르틴이나 이니고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명이 그렇게 빠른 수비수들은 아니어서 지금 장면처럼 그냥 순수 속도 경쟁을 할 때는 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인테르의 세트피스 역시 위협적이겠죠. 일단 센터백 라인 아체르비, 비세크, 바스토니 전부 190이 넘는 선수들이고요. 둠프리스가 지난 경기 2득점을 했기 때문에 골 감각도 상당히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코너킥에서 티람이라는 피지컬 좋은 스트라이커도 있고요. 라우타로도 박스 안에서 골 냄새를 잘 맡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인테르 세트피스 상당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이 지공 상황에서 페드리의 볼 배급이 핵심적일 것 같은데요. 1차전의 컨디션대로라면 야말이 수비를 최소 2명에서 3명까지 끌어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야말이 수비를 끌어당겼을 때 그 주변에 생기는 공간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뒤쪽에 프리하게 대기하는 더용이라든지 페드리 같은 선수가 야말에게 공을 받았을 때 거기서 어떤 퀄리티로 볼을 배급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오른쪽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왼쪽도 번갈아 가면서 활용하면서 좌우 전환을 많이 해줘야 인테르의 수비벽에 공간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인테르의 바깥쪽 1차 수비 라인의 체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키타리안, 티람, 라우타로, 바렐라고요. 그 4명의 바깥쪽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계속해서 똥개 훈련, 고급 용어로는 셔틀런처럼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이 왔다 갔다를 얼마나 많이 발생시키느냐, 그래서 이 왔다 갔다를 통해서 체력 소진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가 바르셀로나에겐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새벽에 펼쳐질 경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파리 생제르맹과 아스날의 경기고요. 5월 8일 목요일 새벽 4시에 펼쳐집니다. 이 게임은 에너지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양 팀이 첫 빅이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1차전은 아스날이 홈에서 1대0으로 패배했고요. 프랑스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1차전에서는 경기 초반 주도권은 파리 생제르맹, 그 이후 시간 주도권은 아스날이 잡았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그런 양상이 유지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토마스 파티가 1차전 카드 누적 징계로 못 나왔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메리노를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쓸 수 있어서 이 메리노가 해결책이 될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파리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돈나루마, 누누멘데스, 파초, 마르키뇨스, 하키미, 비티냐, 파비안, 주앙 네베스,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입니다. 베스트 11 문제 없고요. 두 해의 선발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 아스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라야, 스켈리, 키비오르, 살리바, 화이트, 라이스, 파티, 웨데고르, 마르티넬리, 메리노, 사카입니다. 일단 오른쪽 풀백인 팀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6일 기준이고요. 5월 8일 경기에는 팀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 그런 세모를 반영해서 오른쪽 풀백을 화이트로 만들어 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가 2차전 복귀하면서 메리노를 톱으로 쓸 수 있다는 거, 또 라이스를 한 칸 더 높은 위치에서 쓸 수 있다는 것도 아스날에게는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화이트가 선발 출전한다고 했을 때는 흐비차와 1대1을 할 상황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흐비차가 1대 다수 상황에서 드리블하는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이 화이트가 그것들을 견뎌낼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아스날에게는 어느 정도 불안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중요했던 건 양 팀의 전방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팀 다 전방 압박을 즐겨 하고 그리고 중원에서의 힘싸움 같은 것도 장점에 있는 팀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끼리 서로 맞붙었는데요. 아스날의 경기 초반 압박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평소에 웨데고르와 스트라이커를 평행적인 구조로 만들어서 압박을 수행합니다. 트로사르 자리에 하베르츠가 될 때도 있고요. 메리노가 될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4-4-2 내지는 양쪽 윙어가 올라왔을 때는 4-2-4 구조로 압박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압박 구조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파리가 너무 대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4-2 내지는 4-2-4 구조로 압박했을 때는 파리가 압박을 벗어나는 빈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파리가 경기를 주도했던 경기 초반이고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서 나왔던 게 바로 덴벨레의 득점 장면이죠. 아스날이 원래 하던 구조대로 압박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덴벨레를 따라갈 사람에 대한 딜레마가 생기고요. 덴벨레가 톱 자리에 있다가 쓱 내려오면서 공 받아주고 저기서 전개, 그 다음에 득점이 됐습니다. 사실 덴벨레는 저 자리에서 패스를 하지 않아도 위협적인 선수예요. 왜냐하면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빠른 볼음만 능력 가지고 있고요. 또 덴벨레가 패스 능력도 상당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덴벨레의 자유로운 포지셔닝이 아스날의 전방 압박에는 아주 치명적이었다라는 걸 1차전에서 느꼈습니다. 이 덴벨레의 포지셔닝이 아스날 전방 압박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르테타가 경기 내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트로사르와 웨데고르의 위치가 평행하지 않습니다. 웨데고르는 오히려 한 칸 내려가서 4-4-2가 아니라 4-2-3-1 같은 구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1선에서 웨데고르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1선의 압박은 포기하지만 가운데 쪽에 치명적인 공간을 더 빡빡하게 막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바꾸니까 중앙 루트 쪽으로 쭉 한 번에 나가는 패스가 잘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스날은 이 압박을 성공하게 되었고 여기서 아스날이 힌트를 얻고 이 이후 시간은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를 바꾸고 나서는 덴벨레의 맨투맨도 정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센터백 중에 한 명 살리바가 덴벨레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처음에 덴벨레한테 골 먹혔을 때가 이 덴벨레가 쓱 내려왔을 때 누가 막을지 몰라서 그때 공간이 생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살리바가 덴벨레를 전담마크하면서 어느 정도 덴벨레의 치명적인 움직임을 대비를 했습니다. 이 살리바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덴벨레가 최대한 불편하게 만드는 거. 지금처럼 공을 잡더라도 덴벨레를 앞쪽으로 쉽게 돌아서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과 더불어서 덴벨레가 뒤쪽으로 리턴 나가는 패스가 조금 지저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덴벨레의 패스가 지저분하게 뒤쪽으로 굴러가면 그걸 다시 컨트롤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역습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늦춰지겠죠. 그리고 이 역습에서는 그런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터치만 한 번에 제대로 돼도 치명적으로 바뀔 때가 많고요. 한 번에 터치가 개떡 같으면 역습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살리바가 완전히 덴벨레 공을 뺏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2차전에서도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스날은 원정 경기다 보니까 홈보다는 전방 압박을 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스날이 얼마나 내려서고 얼마나 전방 압박을 할 거냐, 이런 비율도 이 경기에서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를 간단하게 프리뷰해봤고요. 여러분은 어느 팀이 결승에 진출할 것 같으신가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